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여러분, 양두혼이라고 아세요? 머리가 두 개인 양두의 혼, 결혼 얘기예요. 첫째 아이가 아빠의 성을 따랐다면 둘째 아이는 엄마의 성씨를 따른다는 건데요. 친가나 외간의 구분 없이 좀 친척들 간에 같이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양가 조부모에 대해서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외자를 빼고 할머니, 할아버지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존중하면서 평등한 관계를 지향을 하고, 또 결혼을 할 때 지참금이나 혼수를 받지 않는 그런 결혼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중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혼인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중국 인민일보를 비롯해서 다수의 언론들이 양두혼이 유행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근데 정말 양두혼이라는 게 중국에선 유행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결혼할 때 정말 돈이 많이 든다고 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돈이 많이 드는데 중국에서도 이제 뭐 집이라든지 차, 그리고 지참금, 이게 3대 굉장히 지출이 많이 나가는 항목인데, 지참금이 우리나라 돈, 그러니까 1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0만 원에서 2만 위안, 한 3,500만 원 정도? 이 정도를 남자 집에서 여자한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허난성에서는 지참금을 마련하다가 무려 남자 쪽 집에서 뭐 11만 위안, 거의 한 2억 원 가까운 돈을 예물로 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싸우다가 정말 신랑이 신부를 폭행해서 죽이는 사건까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세상에 진짜 공짜가 아닌 것이, 남자가 이렇게 집도 오고 차도 오고 지참금까지 주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선물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 약간 여자를 이렇게 사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고, 남자 쪽에서는 여자를 소유하게 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두혼이라는 거는 돈 안 받을 테니까 정말 사람 취급해라, 이게 물건을 사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 취급하는 평등한 결혼 관계를 갖고 싶다라는 것이 양두혼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사실 양두혼이 유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언론의 그 태도는, 그 중국에서는 이게 양두혼이 실제로 유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여성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남자들도 그 결혼에 대한 부담을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그 남녀가 많아지고 결국 저출산, 그리고 인구 감소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양두혼이 유행이라는 형식의 어떤 보도를 통해서 뭔가 결혼 문화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반영된 보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당평 금지령이라는 것도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당평이라는 거는 정말 이렇게 평평하게 그냥 누워있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이렇게 누워있는 것이 진짜 삶이 너무 힘들고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벗어나서 그냥 평평한 곳에서 누워있고 싶다라는 그 MZ세대들, 젊은 세대들의 어떤 유행어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힘들게 사느니 그냥 들어눕자라는 뭔가 자조적인 표현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이 이제 세자녀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중국은 1980년도부터 그 자녀를 한 자녀 정책을 계속 펴왔는데, 뭐 이제 정부에서 세 자녀를 가져도 된다라고 해서 완화 정책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당평이라는 말을 쓰면서 뭔가 그 젊은 세대들의 뭔가 시니컬한 반응들이 나왔던 거예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와, 한 자녀는 정말 행복하네. 위로 노인이 4명. 아래로는 아이를 3명을 부양할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나는 그냥 당평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그 기본적인 육아의 복지, 그리고 출산 여성이 당하는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정말 그 출산에 대한 장려 정책을 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중국이, 그 15억 인구 대국 중국이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이게 저출산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합계 출산율이 한 부부가 같이 살면서 평생 낳는 합계 출산율이 지금 0.84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죠. 이게 진짜 역대 최저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고, UN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 198개국 중에 198등입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하지만 오늘은 저도 애를 둘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지금 뭐 5살, 8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진짜 힘들어요. 정말 그러니까 후배들이 뭐 애를 갖는다고 했을 때 정말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애를 키우는 거는 정말 좋죠.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 시간은 너무나 행복한데 키우는 것이 어떠냐라고 물어보면은 정말 힘들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힘든데 경제적으로 좀 더
열악한 분들이 아이를 키운다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걸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 얘기는 뭐 오늘 할 주제는 아니니까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오늘의 주제를 좀 나온 자료의 내용은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 보고서를 참고했습니다.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그 좀 좋은 리포트가 있으면 소개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에서 발치강경제에 제작 지원을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트라에 매우 감사를 드리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이제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발치강경제도 많이 사랑해 주셔야 저희가 이제 코트라로부터 계속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해외 시장 뉴스 잘 살펴보시면은 그 해외 동향들을 살펴보면서 국내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도 좀 잘 잡을 수가 있으니까 많이 그 홈페이지에서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발치강경제에서 하는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도 앞으로도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보고서는 중국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의 인구 위기와 비즈니스 기회라는 베이징 무역관의 김성애 무역관님의 보고서입니다. 지난달 중국 정부가 제7차 인구 센서스를 발표를 했어요. 인구 센서스는 10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한 결과예요. 한 명 한 명을 다 전수조사한 결과인데, 그래서 중국의 인구가 14억 5천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5.37%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보고서를 가지고도 좀 논란들이 많아요. 이게 숫자가 정말 맞냐? 혹시 인구가 적게 늘어난 것을 중국 정부가 좀 통계를 조작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내용은 둘째 치고라도 지금 이 나와 있는 센서스 조사만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인구 위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난해에 출생 등록 인구는 15%가 감소한 1,004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우리로 보면은 한 1,000만 명씩 태어난다고 하면은 이게 되게 많구나 싶지만, 중국의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1,000만 명 늘어난 것을 가지고도 중국에서는 진짜 미래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특히 25세에서 29세 여성, 이른바 결혼정년기, 가임정년기라고 얘기하는 이런 여성들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고 하는데요. 5년 전에 이 연령대의 여성분들이 6,300만 명에서 4,700만 명으로 5년 만에 거의 1,600만 명이 줄었다고 해요. 이러면은 정말 앞으로도 출산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인구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좀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출산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좀 대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1980년대부터 거의 30여 년에 걸쳐서 산하 제한 정책을 계속했어요. 근데 인구 문제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한 10년 전부터 산하 제한 정책을 좀 완화를 했습니다. 1980년대 말 출생아 수는 2천만 명대였는데 2010년에는 1,600만 명이 밑돌기 시작하면서 산하 제한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2011년에는 중국인 부부가 모두 독자인, 그러니까 여자도 독자, 남자도 독자인 경우에만 두 번째 아이를 출산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2013년에는 부부 중에 한 명만 독자라고 하더라도 그 2명을 낳을 수 있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부부의 호적이 농촌이라거나 이런 경우에만 그리고 첫 아이가 딸인 경우, 이런 경우에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뭐 남아 선호가 워낙 심하니까 첫째를 딸을 낳을 경우에 둘째를 또 낳으려고 그러는, 뭐 대를 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그리고 이제 그런 관행 때문에 이런 경우에 좀 그 정책에 대한 저항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한정된 경우에만 둘째 출산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35년 만에 풀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인구 정책이라는 게 참 나라가 손을 대도 되는 건가 싶은 게, 이게 사실 낳으라고 한다고 낳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못 낳게 하는 거는 막 진짜 이렇게 페널티를 가해서 할 수 있지만, 낳게 하는 거는 어지간한 인센티브를 줘도 좀 힘들어요. 두자녀 자세 정책을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출생아 출생 수가 200만 명이 줄면서 1961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그 기록을 계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생산 가능 인구,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경제 활동 인구라고 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는 2013년에 10억 명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그에 반해서 고령화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2005년에 1억 명을 돌파한 이후에 2020년에는 거의 2배 가까운 1억 9,100만 명. 이게 인구의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한 자녀 정책을 계속 펴다 보니까 남자가 너무 많아요. 남아를 너무 선호하기 때문에 남자가 한 7억 2천만 명, 여자가 6억 8천만 명인데 러프하게만 보더라도 한 3,500만 명 정도의 남자는 결혼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 문화에서 남자가 집도 해오고 차도 해오고 지참금까지 줘야 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혼례 문화가, 결혼 문화가 굉장히 좀 이상하게 변질이 되고, 여기서 또 포기한 남자들이 거기서 사회에서 도태가 되고, 그리고 여성들이 그렇게 많은 지참금을 받고서 오다 보니까 거의 그 진짜 같은 동등한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가족화, 이제 가족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0년 전 가족 수가 3명에서 지금은 2.62명으로 줄었고 1인 가구 시대도 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남의 얘기 같지 않죠? 우리나라가 뭐 남의 얘기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거보다 훨씬 심각하니까 저는 이게 참 이상해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정말 그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그 심각하게 느끼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정말 그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의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코트라 같은 경우는 이런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이제 그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음 보고서를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산하 제한 완화한 중국의 영유아용품 시장 동향. 중국 정저우 무역관의 정징징 무역관님이 쓰신 보고서입니다. 일단 그 자녀를 3명까지 출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뭔가 영유아 용품 시장의 성장도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2020년 타오바오의 쇼핑 페스티벌에서 영유아 용품의 매출액은 224억 6,800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이 영유아 시장의 사이즈가 우리나라랑은 정말 차원이 다를 정도로 사이즈가 큰데요. 이제 현재 이제 20대 중반에 오게 되는 이제 한 90년대생이 결혼 출산용품의 주요 소비층이 되면서 영유아용품 시장에서 뭔가 가격보다는 품질을 좀 더 우선하는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자녀 정책을 하기 때문에 양쪽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쪽 집에 2명, 이쪽 집에 2명, 그리고 엄마 아빠 2명. 그러면 6명의 어른들이 1명의 아이를 케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영유아를 중심으로 한 가계 소비 지출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하 제한 정책이 완화됐던 2016년 뭐 그 이후에 꺾이긴 했지만 첫 해에는 한 7.9% 정도 늘어나기는 했거든요. 하지만 뭐 이게 다시 꺾이긴 했지만 이번에 좀 완화한 걸로 좀 더 영유아 시장이 좀 커질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닐슨이 2020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 산모라든지 영유아 관련 지출이 가계 소득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영유아 시장,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나는 싸구려를 쓰더라도 아이한테는 좀 더 프리미엄을 해주고 싶고, 사실 예전에 저도 막 이유식 한다고 애들 때 뭐 한우 비싼 거 막 해주고 그러면 나도 좀 먹어보려고 막 하니까 거기서 이유식 해야 되는 거를 왜 네가 먹냐고 그러면서 뭔가 좀 빈정도 상하고 막 그럴 때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육아 시장에 뭔가 그 아이들을 적게 낳게 되고 뭔가 좀 사회적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영유아 용품에 좀 더 프리미엄화는 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저귀라든지 유아복에 집중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 2020년 관군제 소비에서 기저귀가 9.6%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이거는 저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물건이 쌀 때 진짜 이렇게 단발로 사는 거는 그때그때 사야 되지만 기저귀 같은 거는 좀 사놓고 오래 보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쓸 것이기 때문에 좀 많이 사서 보관을 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그 사용하지 항상 뭐 그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분유 같은 경우도 진짜 비싼 분유, 우리는 남자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비싼 분유들도 많이 소비를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중국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중국은 모유 수유 방식을 더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분유 시장은 조금 애매하다라는 평가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산후 미용 시장입니다. 이게 그 여성분들이 출산을 하고 나면 몸을 다시 그 회복을 하고 여기서 또 이제 몸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산후 미용 시장의 수요가 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코스트라의 어떤 조언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한국은 그 친환경 관련한 화장품이라든지 육아용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제 작은 한국 시장에서만 볼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중국 시장에 도전해 볼 만한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친환경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육아용품 같은 거를 만드는 회사들이 중국에 진출해서 어떤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갈지를 또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인구 구조가 이렇게 변하면 아무래도 소비 양극화도 되게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근데 소비 양극화가 있는 사람은 비싼 거 사고 없는 사람은 작은 거, 싼 거 사고 이런 구조를 좀 넘어서서 개인 안에서도 진짜 좋은 걸 살 때는 비싼 걸 사고 정말 그런 게 아닐 거에는 되게 싼 걸 사고 이런 소비들이 많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플렉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나에게 주는 선물 뭐 이래서 힘든 일 하고 나선 진짜 비싼 물건 뭐 명품 같은 거 하나씩 사면서 평소에는 진짜 그 편의점 도시락 먹으면서 지내더라도 이런 거 한 번쯤은 사서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런 측면이 있잖아요. 보여지는 물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싼 걸 사고 보여지지 않는 물건에서는 최대한 아껴서 사는 이런 그 소비의 양극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이게 사실 이게 뭐 밀키트라든지 편의점 도시락 같은 것들 시장도 굉장히 커지는 반면에 명품 시장이 같이 커지고 있는 게 단순히 계층의 양극화, 어떤 사람이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소비 트렌드 자체가 뭔가 비싼 거 살 때는 사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보고서 하나를 더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중국 뷰티 업계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샘플 경제 요 보고서입니다. 중국 텐진 무역관의 이시은 무역관님이 내주신 보고서인데요. 이게 참 특이하죠. 샘플 대표적인 샘플은 이제 화장품 샘플입니다. 우리가 화장품을 한번 사보면은 거기에 샘플을 굉장히 많이 주잖아요. 뭐 남성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원품을 사면 아예 진짜 샘플이 정말 많아서 뭐 이게 샘플 쓰는데도 시간을 굉장히 좀 오랫동안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게 샘플 경제라는 거는 아예 샘플을 파는 겁니다. 샘플 자체를 파는 비즈니스인데 이게 예전에는 이제 샘플이라는 거는 이제 소용량으로 그냥 뭐 시험 삼아서 한번 사보라는 건데 이게 2010년대 우리나라에 이제 따이공들이 많이 중국에 있는 보따리상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면세점을 이용할 때 면세점에서 그 따이공들한테 샘플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뭐 워낙 대량으로 사가기도 하고 그래서 요런 물건들을 사가면서 따이공들이 이제 샘플을 많이 받아갔는데 그 샘플을 갖다 팔았던 거예요. 별도로 이제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팔았는데 이게 홍보 효과를 위한 물건이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물건이 잘 팔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사실 그 샘플 경제의 핵심은 일단 소량 구매를 체험하도록 하고 실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금은 이 샘플 경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샘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매장들이 생겼고 일부 인기몰에서는 정말 여기서는 중국은 화장품을 어떤 매장보다 어떤 그 왕웅들이 이런 저희 같은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틱톡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팔로워 수가 뭐 40만 명에서 80만 명 되는 그런 팔로워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타오바오몰은 이게 중국의 제일 큰 몰이죠. 여기서 이 50여 개 도시에 600여 개 브랜드 많이 아니구나. 1600만 개의 샘플을 발송을 했고 타오바오몰에서 행사로 판매된 샘플 크림의 신청자가 거의 1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샘플 경제의 또 주 소비층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G세대라고 불리는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젊은 소비층인데요. 이게 샘플이라는 것의 특징들을 보면은 일단 G세대의 특징부터 보면 G세대는 태어나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 물건이 아닌 글로벌 브랜드들의 물건을 많이 사용해 본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비싼 브랜드, 고품격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활하는 게 뭐 돈이 많거나 뭐 물려받은 게 없으면 그게 돈이 많을 수는 없잖아요, 젊은 세대는. 그래서 이렇게 좀 자기가 열악한 상황들이 있으면서도 좀 비싼 걸 갖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조그만 그 샘플이라도 사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들이 형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해당 소비층은 이제 구매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샀다가 이게 화장품은 오래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번 샀다가
내가 좀 물건이 별로다라고 해서 안 좋을 수는 없으니까 샘플을 통해서 뭔가 체험을 해보고 나한테 딱 맞는 물건이 났을 때 실제 실구매로 이어지는 그런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낯선 그 중국의 좀 나이가 있는 중장년층들도 자기가 그 물건을 그렇게 화장품을 그렇게 비싼 걸 써?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가 샘플이 이 정도 가격이면 뭐 나도 한번 써볼까 하는 걸 통해서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소비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샘플 경제는 일단 샘플은 진짜 화장품처럼 되게 멋있고 포장도 비싸게 하고 뭐 박스도 멋있게 만들고 그럴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만드는 것들을 간단하게 공정을 하고 포장도 정말 간단하게 해서 원가를 좀 낮추고 이거를 판매함으로써 단기적인 매출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 샘플을 통해서 광고 홍보 비용을 좀 절감을 하면서 실제 구매, 대용량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홍보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와 함께 구독 경제가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샘플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뭐 주기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세 달이면 세 달 이렇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한 소비자한테 샘플들 여러 개의 샘플들을 보내주고 이것들을 다양하게 사람들이 사용해 보다가 여기서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뭐 구독 경제 아니더라도 뭔가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그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구독 경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번 이제 바뀌는 구성들을 다양하게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샘플 경제는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격의 고품질의 화장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와 수익을 확대해야 하는 판매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런 부분들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샘플 경제의 트렌드도 우리나라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인구 문제는 씁쓸해요. 이게 그 인구를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는 그 과정이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다들 뭔가 자유로운 생활을 원하고 뭔가 나의 삶을 간섭받고 싶지 않다라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기도 하지만 결혼한 이후에 생겨나는 그동안의 정말 나쁜 관행들 때문에 서로에게 얽히게 되는 굉장히 자기들을 간섭받게 되고 얽매이게 되는 이런 그 문화가 있는 거고 또 결혼을 하면서 필요한 어떤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그런 생활 환경이라든지 거기에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에 대한 교육 문제, 보육 문제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한 사람은 또 이제 어떤 일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그리고 설사 사회에 맡기더라도 사회에 뭐 어린이집을 보내더라도 거기서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들이 얽히면서 저출산 문제가 나타나는 거는 실제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누구나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뭐 답은 없는 것 같지만 일단 더 많은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희망을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희망이라는 건 뭔가 나의 삶이 좀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 내가 지금 월급 이만큼 받고 있지만 지나면 더 많이 벌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부동산이 없지만 부동산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다. 내가 나의 가족이 나의 아이가 더 행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9세대들의 관행으로 힘들지 않게 뭐 진짜 옛날에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막 너무나 그 9세대들의 관행에 힘들지 않게 뭐 옛날에 회사에서도 회식 강제로 참여해야 되고 뭐 선배들이 시키면 다 해야 되고 이런 문화에서 좀 벗어나야 그래야 좀 행복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대 간 갈등, 성별 갈등 과정에서 오는 그 갈등들은 저는 오히려 사람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더 희망을 갖게 살게 되는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게 되는 건전한 과정 속에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갈등들이 모이고 뭔가 해결책을 찾아내면서 좀 더 나은 사회로 좀 나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문제는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그 인구 문제 그리고 어떤 소비 트렌드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 그리고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